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혹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 들었냐 이런 질문 받으시면요. 꼭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아침, 노영의 출발 새아침, 꼭 꾀꼬리 같은 목소리 잘 들었다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노영의 출발 새아침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3부 문 본격적으로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시작할까요?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하고 이란이 갈등을 겪음으로 인해서 중동 지역의 전운이 고조가 되고 있고요.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어제 정부가 긴급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란 발악제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장중 배럴당 70달러를 돌파했고요. 또 글로벌 증시가 줄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인 금과 채권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코스닥 1에서 2% 내외로 떨어졌고요. 이러자 청와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가 잇따라 긴급 대응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선 청와대는 현지 우리 국민과 기업, 선박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했는데요. 현재 이란에는 우리 국민 290여 명, 이라크에는 1,600여 명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파견 근로자들이고요. 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신속 대치가 가능하도록 선박과 항공편을 준비해놓고 있고,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중동 관련 긴급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국제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 또 석유 수급과 같은 실물 경제 영향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이 금융시장 움직임을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로 가동하는 한편 확대 거시 경제 금융회의를 통해서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추가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런데 이제 물론 전문가들의 예측은 전면전보다는 사이버전과 같이 비대칭적 그런 전투 이런 게 있을 것이다 얘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사태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사실 우리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네. 지금 이란이 핵 개발 카드를 또 빼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수입하고 있는 원유의 70%가 중동산이고요. LNG, 액화 선용가스의 경우에는 38%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원유 수급이 관건인데요.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이 런던 선물거래소에 거래되고 있는 북해산 브렌트유가 어제 장중 배럴당 70달러를 돌파했는데요. 브렌트유가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정부는 아직 중동 지역의 석유가스 시설이나 유선 공격으로 인한 직접적인 공급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국내 도입에는 별 차질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당장은 제한적이지만 만에 하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추가 물량을 조속히 확보함과 동시에 2억 배럴 수준의 비축유를 방출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2억 배럴의 규모는 우리나라가 약 17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다행히 오늘 새벽에 이 글로벌 증시 가운데 유럽 증시가 다 떨어졌습니다만 뉴욕 증시는 강보합세로 반전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하지만 국제유가 3대 유종은 모두 오름세입니다. 정부는 따라서 오늘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통해서 금융시장, 외환시장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다음 소식은 뭡니까?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한 소비자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지난달 중순에 현금과 카드 결제와 함께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복합결제 시범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때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쟁점은 지금보다 마일리지는 더 적게 쌓이고 더 많이 소모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인데요. 이 개편안에는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꾸고 성수기에는 평상시 공제 마일의 50%를 할증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이제 1등석, 이 프레티지석,
경우에는 적립률을 최대 3배까지 높였지만 일반석, 그러니까 할인항공권의 경우에는 적립률을 70에서 25%까지 뚝 낮췄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이 약관법을 어겼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따져달라라는 소비자가 닷새 만에 400여 명 넘게 모였는데요. 이 소비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시정명령을 안 내리면 행정소송도 낼 수 있다라면서 이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까지 이제 검토 중인데요. 남매의 난, 모자의 난으로 성난 민심이 이번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이 개편으로 또다시 들끓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저도 마일리지 쌓아놓긴 했는데 거의 쓰는 걸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가 열리는데 우리 기업들도 많이 참여했다. 이런 소식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라스베이거스에서 현지 시간으로 7일입니다. 오늘 개막하는 세계 최대 이 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0에서는 이 우리 한국 기업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합니다. 한국 참가 기업 수가 390여 개로 미국, 중국에서 세계 세 번째로 많은데요.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161개국, 4,500여 회사, 18만 명 정도가 찾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 전시 일정은 오늘부터 10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인데요. 올해 이 CES의 트렌드는 4가지입니다. 진화하는 인공지능, TV, 미래차, 그리고 5G 이렇게 키워드로 꼽을 수 있는데요. 이 트렌드에 맞게 우리 기업들도 이제 진화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9월에 이 독일의 이 가전쇼에서 이 화질로 불붙은 TV 기술 대전에 삼성과 현대가 맞붙게 되고요. 현대차 역시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탈피해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 비전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그동안 참가를 하지 않았던 애플사가 참여하면서 이 IT 기업들의 격전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애플이 그동안 참여하지 않다가 갑자기 또 참여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시사 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네, 한 명의 인물과 그려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입니다. 시사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사실 저는 이 코너 시작하면 마음이 괜히 푸근해지고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아무렇게? 그러면 안 되겠죠? 하여튼 편해진다. 아니, 이런 네. 말씀을 주십니다. 어쨌든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현성 시사평론가 팽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현성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근데 네. 우리 노영희 진행 우리 새해구나. 새해 축하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애청자분들한테 좀 진지하게 해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흰쥐 해라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왔습니다. 쥐띠세요. 제가 쥐띠라서. 쥐띠예요? 근데 말씀하세요. 아까 이제 우리 진행자 얘기한 거 마음 놓고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방송은 좀 그런 게 있어야 되게 어깨 힘 빼고 좀 이렇게. 진짜. 어깨 힘 빼고 그냥 이렇게 좀 약간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약간 반쯤 비어있는 상태에서 해야지 이게 좋은 방송에 나오지. 특히 역시, 라디오는. 역시 고수라서. 이거, 아니, 진짜 라디오는 이거 막 원고 딱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그래요? 네. 애드립도 좀 있고 이래야지. 딱 맞아. 준비해가지고 오늘 할 얘기는 이러고 하면 아예 안 나와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한번만 판다 시작하는 와중에 방금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요? 기자들에게 나 준비 많이 했는데 긴장이 많이 된다 이러면서 가셨다는 건데요. 나라 현실을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런 말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 당신들을 내가 믿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청문회 관련 속보는 YTN 라디오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릴 텐데요. 일단 한 분만 판대해서는 우리한테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할 말 있으세요? 아니, 청문회는 뭐 보고 얘기하죠, 뭐. 아, 그럴까요? 네, 근데 뭐 별 거 있겠어요. 왜냐면은 대부분 오선 의원에, 그렇죠. 장관에, 국회의장에, 과거에 당대표까지 했던. 장관 할 때 청문회 세게 못할 것 같아요. 세게 못하죠. 의원들도. 그렇죠. 그리고 이미 다만 선출직 의원들은 선출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좀 걸러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예를 들어 개인적인 큰 문제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 말론하고 지금 오래 정치하신 분들은 청문회 잘 통과하죠. 또 정세균 총리 후보자가 인품이 좀 훌륭하지 그리고 이제 않습니까? 다만 자한당이 이제 이낙연 자한당 그러지 마시고 자유한국당. 네, 자유한국당이 이낙연 총리를 이제 출마를 좀 늦추기 위해서 1월 16일 이후로 뭐 이렇게 막 좀 연장하고 질질 끌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정도지 뭐 이렇게 청문회를 통과하냐 마느냐는 뭐 쟁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한 분만 판다 주인공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 동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 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당부드리는데 여러분 호응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박수 소리는 제가 녹음 녹취가 돼서 여러분 꼭 지키셔야 합니다. 네, 개혁의 마중물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 박수 쳤으니까 나랑 같이 한 배를 탄 거다. 야, 역시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고수의 화법이 다르군요. 이게 두 번 얘기하셨어요. 박수를 쳤으니까 동의한 거다라는 네. 걸 두 번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앞에도 한 번 말씀하셨거든요. 앞에도 말했습니다. 네, 앞에도 한 번 했었어요. 상당히 우리를 관여시키면서 뭔가 같이 해보자 이런 얘기이신 것 그렇죠. 같은데. 그 여유를 또 이렇게 느끼게 해주고. 어쨌든 세탁소집 둘째 딸, 대구의 딸, 호남의 며느리, 돼지 엄마. 뭐가 이게 다 많네요. 추미애 장관의 별명인데요. 여기서 돼지 엄마는 저하고 똑같은 별명이시군요. 뚱뚱해서 돼지 엄마가 아니라 과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돼지저금통으로 해서 이제 이런 뭐 후원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돼지저금통 후원 모금 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섰기 때문에 그때 이제 돼지 엄마라는 별명을 얻었죠. 저는 네. 자제분이 좀 돼지인가? 그건 그렇잖아요. 아니군요. 우리 애들이 그래서 어쨌든 이 추미애 장관 별명도 참 많고 보면은 대구의 딸, 호남의 며느리는 좀 약간 상반된 그런 얘기인데도 이게 한 명에게 다 어쨌든 그 남편분이 대구 쪽 분이시니까 남편이 호남 쪽이죠. 본인이 남편이 호남이고 본인 아니 추미애 전 본인은 영남이고 대구 대구고 네, 대구. 남편분이 정읍. 그렇죠. 예. 어쨌든 그래서 그 옛날에 사실은 결혼 잘 안 시킨다는 그때 그렇죠. 딱 용감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정치 경력만큼이나 별명도 많은데 그중에 추다르크가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추다르크로 불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장관이 영입된 과정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이 정치 복귀하면서 대선을 나오기 전에 이제 김민석 전 의원이나 추미애 이런 그 판사 이런 영입 인사였거든요. 네네. 영입된 이후에 실제로 이제 영입 카드로서 여성이기도 하고 젊기도 하고 영남이기도 하고 이게 되게 다목적 카드였어요. 그런데 이제 97년 대선 과정에서 영남에서 대구나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이 직접 그 호소를 하고 다닌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정서로는 사실 김대중 대통령을 영남에서 뽑는다는 건 상당히 이제 뭐 이렇게 저항감이 많았던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굉장히 호롤단신 그 영남을 해집고 다니면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의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녀서 과거 이제 프랑스의 이제 잔다르크 프랑스를 구한 애국 그 소녀 잔다르크를 연상케 한다라고 해서 이제 추다르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97년에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 97년. 저는 97년 11월 말에 15대 대통령 선거를 20일 앞둔 그렇죠. 시점에서 추 장관이 추다르크 유세단을 이끌고 고향인 대구로 가서 맞습니다. 대통령 후보자를 위해서 유세를 했다는 건데요. 저는 그때 나온 줄 알았어요. 열린우당 분당하고 2004년 총선 때. 삼보일배 할 때.
그건 나중 일이죠. 네, 그냥 그때 나온 줄 알았더니 97년. 네, 97년 이제 그 당시. 잘못했다고 빈 거였기 때문에 그 전에 행동이 있었겠죠. 아니 근데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보면 이제 이 정치 이게 순탄하게 온 것 같지만 굴곡이 좀 있죠 사실. 왜냐하면 그렇죠. 보면은 이게 이런 거잖아요. 아마 제 기억에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주제 마지막 날 그 당시 이제 단일화했던 정몽준 후보가 집에 가버리고 문 닫아버렸잖아요. 안 해. 그렇죠. 그러고 그때 이제 그렇게 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종로 어딘가서 명동 마지막 유세에서 명동 마지막 유세할 때 후계자 얘기할 때 그렇죠. 정몽준 후보가 아니라 정몽준 의원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정동영 의원도 있고 그렇죠. 추미애 의원도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나온 사람이 추미애. 그러면 그렇죠. 당시에 후보였던 노무현 후보도 당시에 내 후계자감으로 찍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열린우리당 만들어서 그 민주당이 열린우리당과 호남민주당으로 분당이 될 때 안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순수하게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배신자예요.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또 탄핵에 찬성합니다.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권의 주류 세력은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이 열렬 지지층이나 의원들이나 당원들의 핵심 주류라고 보면 그러면 사실은 그 핵심 주류의 의사에 가장 큰 반환 행동한 사람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살아나서 당대표까지 하고 네.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 중에 임기를 채우고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 역사상 임기를 잘 채우고 한 대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임기를 채웠고 그 당시 이제 대선 문재인 후보를 가장 앞장서서 당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잘 치렀다라는 평가를 받았었고 그 이후에 지방선거도 굉장히 압승으로 이끌었고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 2년 동안의 당대표 시절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해놨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열린우리당을 따라다니지 않았던 그 과거의 업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상쇄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평론가는 추미애 장관이 민주당 당대표였던 시절에 특보를 지냈어요? 무슨 특보를 지낸 개인적으로. 당대표들은 특보단을 둬요. 그러면은 추미애 당대표의 특보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특보요? 그냥 이제 저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나 미디어 쪽을 이게 했기 때문에 온라인 디지털 쪽 이게 특보단으로 참여해서 조언을 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인연이 그러면 상당히 있겠네요. 어때요? 개인적인 인연은 없고요. 개인적인 인연은 없고 그냥 그 당시에 이제 아마 이적 분야에서 가장 뭔가 그 전문성을 가진 실무자가 누구냐. 이제 과거에는 특보단이 이제 의원들 중심으로 많이 짜여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기 특보, 그러니까 당대표 2기 할 때 특보를 할 때 그 좀 실무 중심으로 이제 특보단을 짜자라고 해서 이제 디지털이나 온라인 쪽에 가장 이제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해서 제가 이제 추천된 거고 거의 가끔 뵙고 이제 회의를 했었죠. 어때요? 좀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게 언론에 나오는 이미지는 굉장히 차가운 이미지도 있고 굉장히 소신 있고 뭔가 좀 이렇게 꼿꼿한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회의 같은 거 해보면 약간 추불리? 약간 블링블링하고 약간 좀 이렇게 유머도 많으시고. 심상정 의원은 추불리 그러는데 여기도 추불리군요. 네, 잘 웃으시고 굉장히 좀 유쾌하신 분이었어요. 네, 제 기억으로는. 그렇군요. 의외의 모습이네요. 네. 그러네요. 실제로 강한 이미지인데. 강하고 이게 굉장히 소신 있고 이게 항상 그런 이미지만 보이셨는데 보면 실제로 회의하고 그러면 되게 유연하시고. 내가 들은 것도 광진이 원래 지역구잖아요. 그 지역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음식을 그렇게 잘 싸가지고 다니신대요. 그 아침에 도시락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좀 드셔요, 저거 좀 드세요. 이런 걸 되게 잘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보면 민주당에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선수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분리라는 별명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에서 다선을 할 수가 없어요. 서울에서. 왜냐하면 지금 여당이 호남 지역 또는 지금 자유한국당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고 이래도 사실 깃발만 꽂으면 되는 게 있잖아요, 솔직히. 당내 정치만 잘해서 경선만 통과하든지 공천만 받으면 그냥 갑니다, 본선은. 근데 수도권 안 그렇거든요. 그러면 수도권은 사실은 이 바람도 많이 불고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평소에 이 유권자들과 유대를 통해서 지역구를 탄탄히 다져놓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박영선 장관이나 법무부 이 추미애 장관의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18대 때 당시에 MB 바람하면서 수도권 다 파란색이었거든요. 당시 이제 한나라당이 파란색이었으니까 다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광진하고 구로는 지켜요. 혹자는 지역구 밭이 좋잖아. 밭이요?
강북의 좋은 밭을 다 넘어왔어요 그때 보수 정당으로.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켜냈다라는 건 뭔가 우리가 외부 이 언론에서 보는 그런 그렇죠. 이미지 외에 다른 엄청난 개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이제 나경원 분리자리가 그쵸. 나경원도 그렇대요. 나경원도 그 지역구에서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예쁜 며느리 이런 그래요. 이미지로 네. 각인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동작도 나경원 의원 보수 정당 입장에서 동작이 좋은 지역구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계속 되잖아요. 그거는 그 나름대로의 분리자가 붙을 수 지역구민과 유대관계. 그렇죠. 이제 정치권 전문 용어로 사 뭐라고 보는 일본 용어가 있는데 그게 진짜 좋은 거죠. 네. 사와 뭐 이거죠. 네, 그래. 진짜. 그러니까 아니, 정치권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뭐 하고 그렇죠. 그래서 남성 형한테 형 동생하고. 네, 우리도 그런 걸 좀 배워볼까요? 네? 아, 나 잘하는데 그런 거. 우리도 그러면 형 동생 하시죠 뭐. 제가 보기에 김태현 변호사 잘할 것 같고 우리는 좀 김현석 평론가랑 저는 좀 안 된 것 같은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추 장관이 또 청문회 때 다리를 스카프로 묶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네. 이게 바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다음에 잘못했다라는 의미를 삼보일배를 하면서 무릎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이러는 건데요. 정말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밖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일단은 국민들한테 조금 이렇게 꼿꼿하고 정자세로 이렇게 청문회를 받고 싶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네. 의원들 앞에서 답은 하지만 그게 사실 이제 의원들이 질문하는 게 국민의 질문이고 그 답하는 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답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국민에게 좀 꼿꼿한 모습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면을 보니 과거 이제 말씀대로 열린우리당 창당과 네. 탄핵에 찬성하면서 그 민주당의 어떤 호남 민심이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삼보일배를 상당히 긴 거리를 하셨죠. 그렇죠. 예. 힘들겠죠. 예. 그러니까 고행을 다리가 하셨죠. 힘이 빠져가지고 좀 벌어져야 조금 앉아있으면. 그러면은 허리도 이렇게 좀 무너지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똑바로 꼿꼿이 앉아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스카프로 이렇게 다리를 묶을 생각은 사실 못할 것 같은데 이분이 그런 철저함이 있네요. 네, 그렇죠. 그 전에 지금 동작의 지금 출마 예비 후보인 이제 강희용 실장. 네. 그 당시 이제 충무의 정무실장이었는데 강희용 실장이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걸 보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죠. 강희용 실장한테 문자로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라고 해서 강희용 실장은 좀 약간 이게 뭐 이게 찬성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했는데 네. 하셨더라. 네, 근데 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의견을 묻는 게 국민들에게 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바른 자세로 답하는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결기를 보여주고 싶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이제 좀 더 본격적인 얘기 해봅시다. 어제 우리 프로그램에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이제 출연하셔가지고 추 장관이 상당히 고집이 세다. 소신대로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신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혹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까? 이걸 사실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김태환 변호사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윤석열 총장이 손발을 묶는다든지 네, 결국 그거예요. 결국 손을 잡는다든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인사는 네. 좀 하긴 할 건데 왜냐하면 지금 원래 검사장직이라 비어 있고 지금 고검장 두 분이 용퇴를 했기 때문에 비어 있는 사람 채우려면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비어 있는 거를 채우는 선에서 끝날 거냐 아니면 네. 속된 말로 지금 윤석열 총장의 손발. 그러니까 실명 얘기하면 한동훈 대검 반부패 부장하고 박찬호 대검 공고용사 부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을 날릴 거냐 말 거냐 이거예요. 날린다는 그렇죠. 표현을 씁니다. 그냥 과감하게. 네. 그거거든. 나머지는 다 볼 것도 없어요. 나머지 그냥 하는 거 빈자리 채우는 거. 그 두 세 사람이. 명만 두 명만 신봉수까지 3명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세 명. 신봉수는 저는 지금 검사장이 아니고 차장이니까 어쨌든. 예. 그러니까 어쨌든 두 사람이거든요. 이제 두 사람을 날리냐 안 말이냐 이건데 어제 이제 우현식 의원이 이제 아침에 프로 나와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고집이 상당히 세다 소신대로 하다. 그리고 이제 어제 오후에 이제 문화일보 단독 보도부터 시작된 보도인데 네. 그게 오후에 무슨 보도가 나왔냐면 청와대 인사안을 누구죠? 그 추 장관이 거부했다. 근데 청와대 아니라면서 그거. 근데 뭐 어찌 됐건 간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뭔가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언론 보도를 부인하는 그런 것들 보면 전혀 아니다든지 뭔가 뉘앙스가 다르단지는 네. 좀 차이가 있는 거니까. 조율하는 과정일 수 네.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조율하는 과정에서 뭔가 약간의 그 충돌이라고 본 거지 이견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 두 개입니다. 그럼 어디 안이 셌을까? 둘 중에 한 사람은 한동훈 박찬호 둘을 날리는 안을 가져온 거거든요. 청와대에서 가져와서 추미애 장관을 노하든지 청와대에서 그건 너무 심합니다. 추 장관을 날립시다. 이런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가능성을 따지라면 전자 쪽이 맞을 것 같아요. 청와대 쪽에서는 아마 가능성입니다. 어디가 추측이에요. 청와대에서 이제 사실은 이거를 담당하는 게 이제 민정수석 김종훈 민정수석은 검찰
통은 아니니까 결국 저 이광철 민정비서관하고 최강국 공직기관 비서관이 실무를 담당할 건데 그쪽에서 가져온 안이 아마 센 안이었을 거예요. 한동훈 박찬호를 달리는. 근데 아마 추 장관이 이건 너무 강한데? 라고 해서 좀 약간 거부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원래 그런 검찰 인사를 청와대에서 만듭니까? 원래 장관이 만들어가지고 제청해서 먹게 되는 거 아니에요? 법에 보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청와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현실상 청와대와 장관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 사실은 검찰 인사는 청와대에서 한다고 보는 게 맞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온 게. 뭐 형식은 나중에 뭐 장관이 제청하는 형식을 취하겠지만 그런 무슨 뭐 장관 인사를 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총리가 다 합니까? 청와대에서 하죠. 비서실이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의 의견을 대신해서 내는 거니까 그렇고 저는 이제 근데 어제는 둘 다 사실은 다 부인했어요. 네, 부인했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오히려 훨씬 더 이제 추미애 장관의 안이 강할 수 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추미애 장관의 안이 훨씬 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청와대의 입장은 훨씬 더 좀 유연하게 갈 수도 있는데 추미애 장관 안이 훨씬 더 강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저는 인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공수처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9일날 본회의 열리기로 했는데 이제 검경 수사권 분립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추미애 장관이 가질 수 있는 카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정치인 특유의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밀당 같은 걸 하고 할 수 있는 카드가 훨씬 많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제 툭툭 던지시잖아요. 잘 지내고 싶다. 툭툭 던지죠. 네, 지금 잘 지내고 싶다라고부터 해갖고 당신은 그냥 총장일 뿐이다. 이런 식 약간 이제 무시하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뭐 손잡고 싶다라고 했다가 이게 뭔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 오늘 이제 그 외청장들이 이제 인사하는 자리를 갖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총장을 처음으로 보는데 아마 여기서도 뭐 특별하게 이 얘기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무시하지 않을까 싶은 느낌도 있어요. 무시라기보다는 너도 그냥 n분의 1이다. n분의 1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외청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추미애 장관 취임식 때도 알았는데, 왜냐면 추미애 장관 취임식 때 외청에 있는 검찰총장이 관행이기 때문에 참석을 안 했다 이러면서 했는데 저는 그 관행이 참 또 좀 그래요. 이상해요? 관행이 고무줄이에요? 네, 관행이 너무 이상하다라는 것도 들고 이번에 이제 그 민주당이 영입했던 소병철 고검장이 갖고 있는 예를 들면 그분이 정관이유를 안 받았다 해갖고 되게 높이 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과거에 그렇게 많은 고검장 지검장들이 퇴직했는데 그 사람들 그럼 다 정관이유를 받았구나. 소병철 원장 한 분이 정관이유를 안 받은 게 이게 뉴스가 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또 이상하고. 그게 또 법조계의 현실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자, 보면 좋습니다. 저 김혜성 평론가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유연함이 있다 정치인 특유. 그러니까 정치인을 장관을 시킬 때 이제 임명권자가 기대하는 거는 제일 1덕목이 리더십하고 조직장 능력이에요. 그렇죠. 왜 외부에서 교수 출신들 그렇게 없으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요. 조직 장악이 중요하죠. 리더십과 조직장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덕목이 유연함이에요. 정치인 특유의 유연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중요한 얘기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추미애 장관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두 사람 한동훈 검사장하고 박찬호 검사장을 날리는 무리수를 둘까? 왜냐하면 지금 그 두 사람 날리면 누가 봐도 수사 보복이에요. 그 두 사람 인사하는 게 검찰 개혁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그죠? 자, 스피드 퀴즈 제가 마지막으로 2개 내겠습니다. 대답을 빨리빨리 해주셔야 돼요. 정치인 추미애 장래희망은 뭘까요? 대권 욕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Yes, no.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두 분 다 똑같이 하시네요. 자, 오늘 만나본 한 분 추미애 장관에 대한 한 줄 평은 뭘까요? 한 줄 평. 무리하지 마라. 무리하지 마라. 우리 김현수 평론가님은? 겨울비 같은 사람이다. 왜요? 겨울비 같은 사람은 뭐 춥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의외성이 있는. 의외성이 늘 이게 창의적이고 어떤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좋습니다. 사람이다. 자, 우리 이걸 이제 들으시면서 우리 애청자분께서 7479 쓰십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참 좋은 프로예요. 매일 2시간 동안 듣고 있는데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소식을 접하기에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프로입니다. 노영의 변호사의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합법의 진행으로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앞으로도 쭉 발전된 모습으로 진행 부탁합니다. 이렇게 또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읽으실 수 있어요?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오늘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두 분 명심하시고요. 이런 프로라는 거 우리 프로가 기억하고 가십시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성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3부 여기서 마치고요.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4개 이론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아카데미 시상식과 함께 미국 양대 영화상으로 꼽히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영화의 또 다른 쾌가 어떤 의미인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성은 영화평론가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골든글로브상 수상 한국 영화계 경사 아니겠습니까? 영화계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기생충이 또 황금종려상,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 수상 이후에 또 할리우드까지 참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다라는 반응이고요. 네. 일단 할리우드는 영화의 성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진입장벽이 높은데 그런 할리우드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외국어 영화상이라고 하는 거를 탄다는 게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골든글로브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카데미와 더불어서 그 할리우드에서 갖는 시상식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이번에 골든글로브 후보에 오른 것도 처음이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또 처음으로 수상까지 가게 돼서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한국 영화로서는 최초로 후보에 올랐고 또 최초로 수상까지 하고 정말 이 기생충이 보여주는 힘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도대체 네. 기생충이 기존의 한국 영화들과 어떤 차별점이 있길래 올해 이렇게 상도 많이 타고 골든글로브에 선택을 받았을까요? 사실 지금까지 해외에 알려진 한국 영화들이나 감독들의 경우에 보면은 좀 예술성이나 대중성 한쪽에 좀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았죠. 이창동 감독님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아티스트, 이게 예술성 높은 작품을 만든 것으로 이제 유명하고, 그런데 네, 봉준호 감독의 경우에는 예술 아주 대중적으로 쉬운 영화를 만들면서도 거기에 어떤 그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라든가 날카로운 시선이라든가 주제의식 이런 것들이 또 깔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좀 개인적으로 세계의 인지도가 높아진 거 이것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봉준호 감독은 사실 예전부터 상당히 유명했죠. 해외에서도 잘 알려진 감독이었고요. 특히 설국열차라든가 옥자 같은 작품에서는 할리우드 배우들과 이미 호흡을 맞추기도 했기 때문에 잘 알려진 감독이었는데, 그 이전에 그 봉 감독뿐 아니라 또 한국 영화들, 한국 감독들이 꾸준히 이제 해외로 진출했었고 했던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져서 이번에 또 이런 쾌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봉준호 감독이 한국어로 수상 소감을 전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일단 서브타이틀 얘기를 했고요. 자막 얘기를 했는데요. 자막 네. 간격의 1인치를 뛰어넘으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다고 했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한 가지 언어만 사용한다고 생각한다. 그건 바로 영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요 의미가 참 재밌었는데, 특히나 우리가 한 가지 언어만 사용한다. 그게 영화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외국어로 된 영화라서 이제 외국어 영화상을 받으면서 사실상 언어가 뭐가 중요하냐. 영화라는 것으로 우리가 다 서로 소통할 수 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중의적인, 좀 유머러스한 그 유머 감각이 발휘된 그런 수상소감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한 가지는 골든글로브에 이번에 작품상 후보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기생충이. 왜냐하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기준이 안 됐는데, 규정상. 그것이 이제 영어로 된 대사가 거의 절반 정도가 넘지 않으면은 작품상 후보에 오를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일침을 가한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좀 치사하네요. 이런 편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그 영화 기생충은 이렇게 평단이 찬사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티켓 파워까지 가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또 좀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한 40개국 정도의 개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좌석 점유율도 굉장히 높고 좋은 관객들에게도 아주 호응을 많이 얻고 있는데, 이런 봉준호 감독은 장르 영화를 만들면서도 굉장히 새로운 방식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특이점이 있는데,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 대중성과 예술성을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모든 감독들이 그걸 원하지만 사실상 그 둘 중에 하나만 잘해도 굉장히 잘한 건데 이제 그 봉준호 감독은 그 두 가지를 자기 마음대로 좀 이렇게 주무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크게 평가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술성도 있고 상업성도 있고 정말 우리들이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될 그런 분인 것 같은데 이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관심을 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아카데미 시상식의 전초전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일단 아카데미 시상식 전에 열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두 영화상이 양대 산맥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할리우드에 실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영화인들이 뽑는 상이 아카데미 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무게를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요번에 골든글로브 상 수상, 외국어 영화상 수상으로 인해서 좀 아카데미 상에서도 시상식에서도 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점치고 있습니다. 네, 뭐 주제가 상? 네, 좋습니다. 이번 골든글로브상 수상 소식이 있는데 이제 이게 뭐 봉준호 감독 개인에게 좋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영화계에 사실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해서 우리 영화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영어권에 있는 관객들에게는 자막을 읽는 게 뭐 봉준호 감독도 언급했지만 자막이 있는 영화를 보는 게 상당히 장벽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관객들에게 또 한국 영화는 말하자면은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어떤 한국 영화는 좀 제3세계 영화나 비슷한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 영화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이 될 것 같고 또 인지도도 높아지고 뭐 수출이나 배급에 있어서도 조금은 유리해지지 않을까 어떤 경제적인 효과 창출까지도 바라볼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영화는 문화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 또 한국어에 대한 그런 관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성은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친절한 시사, 시원한 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네, 여러분 2020 원더키드라는 만화 영화 혹시 아십니까? 1989년에 방송된 국산 애니메이션인데요. 80년대생들 중에는 이 만화 영화를 아직까지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이 만화 영화가 왜 기억에 남느냐? 만화 영화에 우주시대가 나오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의 그 우주시대를 우리가 지금 현재 뭐 딱 맞춰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긴 곤란하지만 적어도 그 만화 영화에 나왔던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세상, 이 세상은 지금 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올해 초 여름부터는 우리나라 도로 위를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 사람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운전하면서 달릴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좀 안타까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국도에서 일어난 사고 얘기인데요. 블랙아이스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어제 오전 6시 40분쯤 경남 합천군 대양면 도리 인근 33번 국도에서 차량 40대 정도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운전자들이 8명 정도 부상을 당했는데 이게 블랙아이스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 당시까지 1.5mm 정도의 비가 내렸고 그게 살짝 결빙을 하면서 얼어붙었다 이 얘기인데 네. 대부분의 블랙아이스 발생 시기를 보면 아침 새벽 지난번에 그 상주 고속도로도 새벽 4시 40분인 것처럼 네. 아침 해 뜨기 직전 가장 추운 이런 시기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지난번에도 한번 다루긴 했는데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실제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은 요즘 기온이 오히려 추워지지 않는 상황에서 예년보다 좀 온화하죠. 네네. 이것 때문에 블랙아이스가 발생하기엔 가장 좋은 시기인 거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영하 5도, 영하 10도 요즘 자동차에는 대부분 온도계가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하 10도라면 누구나 다 빙판을 예상하고 조심해서 운전하거든요. 근데 최근의 기온을 보면 낮에 5도에서 7도, 네. 뭐 영상 3, 4도 요 정도거든요. 밤에 0도 부근까지 잠시 떨어지는데 아침에 출근하거나 새벽에 운전할 때 저도 지금 오면서 보니까 영상 3도, 5도 이렇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얼음이 얼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하고 안심해서 운전을 하는데 뭐 산 기슭 그늘진 곳이나 아니면 교각, 교량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은 다른 지역보다 3도, 4도 기온이 낮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살얼음이 얼면서 눈에 띄지 않고 방심하다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데 실제 상당히 좀 주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최근 4년 동안에 네. 3회 이상 빈번한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117곳이라고 이미 분석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예, 있군요. 4년 동안에 네. 3번 이상 네. 20m 범위 안에서 발생한 동일한 사고가 117곳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야생동물 출몰 지역이라는 경고판 보이시죠? 네네. 낙석주의도 보이고요. 네. 이런 경고판만 120곳만 세우면 그래도 지금과 같은 사고는 줄일 수 있는데 왜 이걸 안 하고 있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네요. 교수님 말씀 예. 듣고 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 편만 세워가지고 조심하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은 실제 그 관리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관리 주체가 있는데 블랙아이스라는 자체가 발생 안 하도록 염화칼슘을 적절히 뿌리고 이런 의무 책임이 있습니다. 결론은 약간의 의구심을 본다면 그러한 어떤 관리 소홀의 문제가 두드러질까 봐 오히려 더 발표를 안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너무 비겁한 일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런 식의 블랙아이스가 잘 발생하는 지역이 어느 정도는 특정되어 있다. 뭐 117곳이라고 하는 곳이 나와 있다. 그러면 거기를 뭐 염화칼륨 같은 걸 미리 뿌려서 그런 일이 안 발생하도록 하거나 또 표지판 같은 거를 세워서 사람들에게 조심하라고 하거나 이 정도만 해도 이런 사고는 안 일어날 수 있다. 예, 충분히 발생을 좀 억제할 수 있다고 볼 수 되게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는 또 열선을 깔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예, 열선 예. 비싸지 않을까요? 실제 뭐 비용 면에서 상당히 비싸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고려해 봐야 되는데 일본 북해도나 이런 지역을 가다 보면 늘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긴 하지만 네네. 또 이제 고령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낙상 사고가 빈번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두세 번 이상 낙상 사고가 발생한 인도나 횡단보도 이런 지역에는 열선을 깔아서 물론 일본은 온천 지역이다 보니까 지하수를 끌어다가 녹이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부족한 지역에는 전기를 이용해서라도 사고를 예방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비용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만 네. 지금처럼 40중 추돌 지난번에 상주 고속도로에서도 28중 12중 해서 40대 이상의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네네. 사망 사고도 있었고요. 그런 사회적인 간접 비용까지 모두 고려한다면 비용 문제 가지고 우리가 어떤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논의를 미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사람 목숨이 중요한 건데요. 네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블랙 아이스에서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은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상은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관리를 제대로 안 했느냐. 지난번에 상주 고속도로에서도 염화칼슘을 뿌리려고 새벽 4시 10분경에 출동을 했는데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네. 그런 어떤 관리 잘못이냐 아니냐를 면밀히 따져야 되기 때문에 유료 도로 같은 경우는 그 관리 주체가 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될 상황입니다. 우선은 이제 그 관리 주체, 그 도로를 관리한 주체가 누구냐가 첫 번째. 그래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잘 했느냐. 네, 그렇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앞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뒷차가 박으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벌어졌을 테니까 네네. 이 차 간에 또 보험회사에서 또 상당히 되는 거죠? 복잡하죠. 예, 물론 CCTV 같은 게 명확히 있다 하더라도 수십 대가 연쇄 추돌했을 경우에는 대부분이 뭐 앞차하고 뒷차의 보상 문제는 뒷차의 책임 소재가 워낙 크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를 다 고려해서 이제 그 피해 보상이나 이런 부분을 적절히 비율을 나눠야 되는데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게 뭐 한두 대가 아니라 뭐 막 수십 대가 서로 엉키면 예. 이거의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는 것도 사실은 어렵겠다 이런 얘기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할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올해 7월부터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
이 자동차가 도로를 다닐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뭐 전방 주시라든가 핸들에 손을 대고 있다든가 이럴 필요가 없는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를 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저도 실은 레벨 3 정도인 거죠. 그렇죠. 이게? 레벨 3 정도. 네. 보통 레벨 0이라고 하면 기존의 자동차처럼 아무 자동차로부터 인포메이션이 없는 거고요. 네. 레벨 1은 뭐 차선 이탈 경고나 삐삐 준다든지 앞차고의 거리가 가까울 때 워닝 정도 조심해라 하는 신호 정도 주는 게 레벨 1이고. 저는 그 정도도 상당히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있었는데. 레벨 네. 2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온 차량들처럼 레벨 2나 2.5단계는 운행을 하면서 오토크루즈 있죠. 앞차고의 네, 거리가 네. 멀어지면 좀 빨리 가고 브레이크를 주고 잡아주고 네. 이렇게 조금 어시스트 속도도 해주는 게 조절해주고. 그렇죠. 네. 그게 2 정도고요. 레벨 3가 되면 일정 구간, 특정한 구간에서는 사람의 도움이 전혀 없이도 차가 혼자서 운전할 수 있는 걸 레벨 3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경찰청에서 하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여러 교수님들과 같이. 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은 레벨 3 상태에서의 운전을 차가 한다고 했을 때 네. 뭐 문제가 발생하거나 갑작스럽게 생기게 되는 그런 그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또 네네. 대처하지 못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다라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7월부터 운전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부분은 해결이 된 겁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몇 가지 기준이 쓴 거죠. 일단 운전자가 운전 전환을 받을 수 있는 이머전시 상황에서 운전을 운전자가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결국 의자에 앉아서 착석을 하고 있고 정상 상태인지 확인하는 의무가 있고요. 네. 앞차고의 최소 거리를 의무하고 있어요. 네. 아무리 차가 브레이크가 좋다 하더라도 메이커별로 제동거리나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최소 안전거리 유지가 의무고요. 또한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휴게소나 여러 가지 돌발 상황에 대해서 15초 전에 운전자에게 핸들을 잡고 본인이 운전하라는 경고를 할 수 있도록 의무 조치를 하는 게 자동차 메이커가 만들어야 될 상황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갑자기 뭐 졸도를 했다거나 여러 가지 이머전시 상황에서 핸들을 넘겨받아서 운전할 의지나 어떤 뜻이 없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스스로 비상등을 켜면서 속도를 최소한에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이런 의무,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도록 이제 기준을 만든 거죠. 그럼 그런 경우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일단은 이런 여러 가지 기준 안에 적합하게 운전자가 대응을 했는데 사고가 발생했으면 자동차 제작사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네. 일반 운전자가 책임이 일단은 상당 부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관련된 법에서 보면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때는 자동차 소유주가 책임져라. 이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 예. 자율주행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자동차 내부의 어떤 카메라나 이런 걸로 운전자의 상태를 늘 영상 녹화를 해서 백데이터로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죠. 그럴 경우에 또 뭐 비식별화법 이런 것 때문에 그 영상이 데이터로 저장돼 있고 메이커에서 그걸 확보하는 것조차 어렵죠, 개인정보 보호나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논란이 앞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레벨 3는 결과적으로는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대 손 안 대고 자기 볼일 따로 보면서 잘 편하게 가라고 하는 게 원래 레벨 3잖아요. 네네. 근데 내가 내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자동차가 좀 위험을 감지하지 못해서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거를 자기가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또 그 스위치 돼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또 처리해야 된다는 걸 요구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모순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근에 미국에서 발생한 우버 네. 그 무인 자동차 테스트에서 야간에 40세 네. 자전거 끌고 가는 이제 보행자를 쳐서 사망하게 한 사고에서도 보면은 네. 분명히 그 드라이버한테 핸들에 손을 얹고 전방을 계속 주시하고 있어라 했는데 핸드폰을 좀 만졌었거든요. 결론은 아직 신뢰의 문제인데 저도 이제 부분 자율주행이라기보다는 한 20초 정도 차선 유지하는 기능이 있는 최근에 차량을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조마조마하죠. 불안하죠, 커브길에 보면 불안하고 브레이크에서 늘 발을 살짝 떼고 있는 이런 어떤 신뢰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익숙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불안감이 늘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레벨 4나 레벨 5까지 이 자율주행 차량의 이제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건데요. 네. 레벨 4의 단계는 어느 정도 수준이고 레벨 5는 어느 정도입니까? 레벨 4 같은 경우는 특정 조건에서 완벽하게 사람의 요구가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차량이 갑자기 톨게이트를 빠져나가거나 앞에 어떤 사고 발생 시에는 운전자에게 15초 전에 핸들을 이어받으라고 이제 경고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아무 필요 없이 차가 알아서 그 상황을 개척해 나가는 게 레벨 4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벨 5는 이제 완벽한 상황이거든요. 무인 네. 자동차죠. 그냥 집에서 제가 핸드폰으로 차를 호출하면은 차가
앞에 현관까지 와서 타고 목적지까지 갈 동안 한 번도 제가 핸들에 손을 대지 않고 목적지 입력 후에는 주차장까지 알아서 가는 완벽한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이게 레벨 5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그 수많은 변수들이 다 계산이 돼가지고 입력이 돼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해요? 그렇죠. 국가별 어떻게 보면 신호등의 체계나 네, 여러 가지인데 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면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관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좀 말이 거창하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횡단보도에 가고 있는데 무인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각종 센서를 통해서 차량의 이상 유무를 늘 체크하거든요. 그렇죠.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근데 전방에 아이들 10명이 건너가고 있고 왼쪽은 절벽이다.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절벽으로 가야죠. 떨어져서 운전자 네. 한 명만 희생시켜야 되는 게 당연히 맞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미국에서 설문조사했을 때 97%가 동일한 답변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질문에서는 그 차에 너희 가족이 타고 있다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47%만 절벽으로 떨어지라고 답변을 했고요. 53%는 운전자를 최선으로 보호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결국 이런 보편적 가치관의 동의가 없는 한은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실현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볼 수 있습니다. 도덕적 딜레마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해서 지금까지 자율주행 자동차의 발전을 막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솔직히 네네. 말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갔는데 그 차는 기본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을 보호하게끔 원래 설계가 돼 있겠죠. 그렇죠. 원칙은 그래야 그렇죠. 되는 거죠. 예. 그게 바로 당연히 목적이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할머니가 계시고 또 오른쪽에는 아이들 10명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들 10명을 희생시킬 것이냐. 그렇죠. 나를 보호하는 거는 내버려 두고 아이들 10명을 살릴 것이냐. 또 그 상대가 할머니 아주 오래된 연세를 네네. 있으신 그분이냐 아니면 나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을 해봐가지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사실 아직 해결 안 된 거 아니에요? 해결 안 됐죠. 기타 사회 주요 인사라는 요건을 하나 더 집어넣어 그렇죠. 더 복잡해져. 대통령? 네. 글쎄 무조건 보여야겠죠. 그럼 그다음에 총리는 장관 어느 선까지를 운전자나 탑승자를 최우선으로 보호를 하느냐 이런 부분까지를 간다라고 하면은 너무 혼란스럽고 또 국가별로 너무 다른 다양한 네.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통일이 안 되는 한은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책임은 기술이 5단계까지 완성됐다 하더라도 네. 운전자가 판단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상황으로 현재 메이커스는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올해 7월부터 시판이 되고 구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보험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논란이 될 수가 있고 자동차 제작사에서도 그런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또 재조물 배상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어떤 프레임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혼란이 많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아직까지 그 누구도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예. 또 마지막 해킹의 위험은 어떻게 돼요? 실제 해킹의 위험은 늘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 나오는 자동차를 주제로 한 각종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주요 UN 인사들이 탄 차를 해킹해가지고 원하는 모델로 조절하고 실제 이런 부분은 자율주행이라는 시스템이 나오고 개념이 나왔을 때부터 해킹에 대한 데몬스트레이션은 여러 유튜브에도 떠 있거든요. 네. 가장 큰 문제는 방어하는 보안 시스템은 해킹하는 방법이 나와야 그거에 대한 백신이 나오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완벽한 보안은 좀 쉽지 않다.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가장 좀 딜레마에 빠진 부분이라고 볼 수 그럼 있습니다. 딜레마가 해결이 아무것도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네요. 현재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네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할게요. 이르면 올 7월에 상용화될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데 이거 사도 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고 싶고요. 사도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네. 제작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상당히 많은 위험성을 줄이고 차를 내놓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많은 불안감 속에서도 왜 자율주행 자동차를 판매하느냐 의심이 드실 텐데 뭐냐면 일반적으로 나는 사고 중에 95%가 휴먼 에러 사람의 실수에 의한 사고가 95%고요. 제작 책임에 대한 사고는 5% 미만이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혹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 들었냐 이런 질문 받으시면 꼭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노영의 출발새 아침 들었다고 답변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노영의 출발새 아침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은요,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예쁜 목소리로 찾아뵙겠습니다.